오늘 하게 될 이 강연은 이제 스피노자가 어떻게 특히 칸트, 쇼펜하우어 전통에서 비판적으로 수용이 되는지를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피노자에 대한 뭐 비판적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쇼펜하우어가 박사 논문을 쓰던 당시에 상당히 그 스피노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칸트하고의 관계라고 하는 건 이제 최근에 많은 이제 연구들이 됩니다. 부정적이든지 뭐 긍정적이든지 간에. 근데 제가 리뷰를 하려고 하는 건 철학 쪽보다는 사회학적, 역사사회학자들이 스피노자와 칸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그들의 인식론에서부터 배우는가 그런 쪽에 제가 좀 초점을 맞춰서 리뷰를 좀 하도록 하지요. 이 칸트의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코스모폴리탄 의도성과 보편사 이념 1784년도에 이제 쓰여진 논문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논문이 계몽이란 무엇인가 같은 해에 발표됐죠. 1784년도에 칸트의 유명한 하나는 계몽이 뭐냐, 근대성이 뭐냐. 두 번째는 이제 코스모폴리탄 의도성과 보편사 이념. 이거는 이제 역사 이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계몽이란 무엇인가에는 많은 관심들이 주어졌는데 철학자들은 거의 이쪽 역사 이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주어지지 않았고 이제 사회학자들에게는 뭐 아주 고전적인 중요한 논문으로 이 코스모폴리탄의 의도성과 보편사 이념 그리고 그 사람의 역사 철학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뭐 미셸 푸코는 계몽이란 무엇인가라고는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쓰면서 거기서 칸트의 근대적 태도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죠. 버들레르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가 하면 막스 호르카이머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뭐 거두 수장이 됩니다만은 이 호르카이머도 칸트와 계몽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굉장히 그 칸트를 높게 이제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모제스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칸트와 동시대 분인데 계몽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리고 유대인 하스칼라, 유대인의 계몽의 관점에서 이제 칸트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사실 뭐 멘델스존 같은 경우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이죠. 베를린 아카데미 현상 논문에서 1등을 할 정도고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논문 주제를 가지고 칸트가 2등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이 멘델스존과 칸트는 또 가깝게 교류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특별히 멘델스존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론을 이어가는 작품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른바 유대인 계몽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이른바 마이오니데스 스피노자의 유대 철학적 전통을 이 유대인 하스칼라 계몽으로 이어가는데 칸트가 상당히 높게 평가했어요. 절대 반박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이제 글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칸트 철학과 멘델 수준을 통해서 스피노자하고의 나름의 이제 공명이 있겠다.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이른바 그 사회학에서는 많이 다루어지고 저 역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칸트하고 뭐 스피노자가 서로 비슷하다, 틀리다, 형이상학, 체계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념이 이 둘 사이에서 공명을 가지면서 발전되느냐, 이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적 배경에서 보면 칸트의 보편사 이념, 여기에 이제 이른바 칸트적인 의미의 코나투스 이론이 나타나요. 이걸 이제 자연의 고고학, 이 자연의 고고학적으로 좀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뭐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 이제 스피노자와 칸트의 관계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논쟁들이 되고 새로운 조명들을 받습니다. 이 칸트 철학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현상계,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계에서 인간은 인식적으로 물 자체라고 합니다만은 그물 자체 또는 본체계 도덕 이성으로 가게 되면 실천 이성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본체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신의 존재랄지 뭐 영혼 불멸이랄지
뭐 자유의 이념이랄지 이런 거 뭐 인식할 수가 없다. 뭐 요즘 그 프랑스에서는 뭐 시니피앙, 시니피에 그래서 뭐 이렇게 단어라고 하는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시니피앙이 이제 기표가 나무 자체 시니피에 기의를 동일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른바 칸트의 표상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 자체를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고 표상할 뿐이다, representation 할 뿐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칸트의 인식 개념이 프랑스 최근에 이제 이른바 포스트 모던적인 철학에서는 또 수용되기도 하고 또 비판적으로 논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칸트의 계몽과 역사 철학은 사실 실천 이성 비판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지금까지 흔히 이제 칸트의 인식론은 건축술적이어서 상당히 이렇게 안티노미에 걸려 있어서 제대로 이분법적인 그런 사유를 갖는다라고 많이 비판을 당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 같고 칸트의 계몽과 역사 철학이 실천 이성 비판을 쓰기 시기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칸트는 이 안에서 역사사회학적인 또는 자연의 상태에서 비판이론, 사회 비판이론을 이미 구상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에 의하면 권위와 억압으로부터 자유고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소통의 합리성을 통해서 언제든지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성의 공적 사용이다.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는 소통을 통해서 뭐 국가에 대한 안건이랄지 사회 정책에 대해서 언제든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런 법적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도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계몽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데 칸트에게 있어서 계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외부의 후견 또는 감독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계몽이다. 엑소도스 한다 이 말이죠. 인간의 성숙함을 향해서. 아마 이제 우리 그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인이 되는 세계라고 하는 민디게 웰트라고 하는 성인이 된 세계 이미 세계가 성인이 됐다. 이제 그 표현이 사실은 이제 칸트 계몽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아마 인용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국가와 종교는 서로 분리가 돼야 되고 이런 비판적인 이성과 이 시민의 자유 이런 것들을 국가 공권력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강요하게 되면 미성숙해져 버리니까 그러면 사회적인 발전이 더 부패하고 변질된다 그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칸트의 계몽 철학은 스피노자의 계몽에 그대로 공명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호르카이머는 칸트와 계몽이라고 하는 짤막한 논문에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이미 이데올로기 비판을 담고 있고 정치 경제 영역에서 이 사회 이론의 기본 개념으로 산출된 거다. 그것은 바로 이제 프랑스의 자유와 평등과 방해를 옹호하면서 이른바 칸트는 자코뱅 정부를 지지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실천 이성에서 인간은 본체계의 영역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신존재를 요청한다. 우리가 이 본체계, 일종의 인식론에서는 물 자체인데 인식할 수 없는 건데 이 도덕 이성에서 도덕을 실천하는 이성 속에서 자유의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도덕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그 신존재를 요청해야 된다.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요청을 한다. 그런데 이제 칼바르트가 19세기 개신교 신학에서 아주 칼바르트는 흔히 뭐 말씀의 신학자고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인문학하고는 뭐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런 신학적으로 비판을 많이 당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19세기 개신교 신학에 보면 독일 낭만주의, 뭐 노발리트라치, 슐라이르마하, 칸트, 헤겔, 포엘바 아주 그 중요한 19세기 이전까지 뭐 루소까지 포함해서 아주 탁월할 정도로 신학자로서 이 사회학과 이 낭만주의 철학과 근대성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을 보면은 그 자그마한 글자로 쓰여진 주석에는 뭐 데카르트라지 라이프니라지 그 당대 자기 앞서 있었던 모든 근대의 철학 이런 것들은 다 수용하고 뭐 니체까지 포함해서 헤겔 뭐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칼바르트를 공공신학으로 이야기할 때 칼바르트의 말씀의 신학이 어떻게 인문사회학적인 특별히 사회학적으로 접합이 되는가 이거를 보지 않으면 칼바르트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이렇게 허공에 떠버리는 아주 추상적인 뭐 그런 신학이 되고 말지요. 어쨌든 이 칼바르트는 루소와 칸트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어요. 물론 뭐 헤겔도 높게 평가했지만 특별히 이 루소와 칸트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게 시민사회 국가이론으로 공공장에서 우리가 어떤 그 정치 논의를 하면서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갈 거냐.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루소와 뭐 칸트는 칼바르트 이른바 공공신학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칸트는 인간은 의지와 자유의 자율성을 통해서 비로소 본체계의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칸트는 어떤 뭐 이원론주의자다. 플라톤처럼 그런 게 아니라 본체계 물 자체는 나의 도덕이성 속의 영역에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순수이성 따로 있고 뭐 도덕이성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순수이성이에요. 하나의 순수이성이 하나는 인식론적으로 사용될 때, 한편에서는 도덕으로 사용이 될 때. 그러니까 칸트의 아주 그 독특한 특징은 각각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유형화시켜서 삶의 영역으로 분리를 시켜요. 미세하게 분석한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전통에서 막스 베버가 나오기도 하죠. 막스 베버가 합리성을 네 가지로 분석하는 게 이 칸트의 이제 분석하는 이성에 대한 분석 영역 또는 뭐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과 각각의 거기에 맞는 개별적인 사회적인 삶의 형식들 이런 전통에서 이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이 비판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이 루소의 민주주의와 경제정의, 이 원리, 그리고 세계, 이건 코스모폴리탄 원리라고 그러죠. 이 안에서 칸트가 흔히 이제 순수이성 비판의 건축술적인 인식구조라고 하는 거는 지각이 있고, 그 위에 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이 있는데, 이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내재적 비판으로, 경험적 사실에 대한 내재적 비판으로, 뭐 민주주의와 경제정의에 기초한 그런 사회 질서랄지 또는 세계 안에서 코스모폴리탄 원리를 기초로 해서 식민주의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사회 비판 이론으로 호카이머가 이야기한 것처럼 딱 이렇게 그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이제 등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칸트의 글은 상당히 좀 드라이해요. 그래서 읽기가 참 어렵고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 칸트를 사회 철학 관점에서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 지색이라고 하는 분이 강연하면서 칸트는 너무 보링하고 뭐하러 칸트를 읽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상당히 진지하게 읽고 배워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 말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칸트는 외부 대상들에 대한 감각은 뭐 우리 저 앞에 제가 밖에 있는 나무를 본다면 그 나무의 대상이 나의 내적인 시간에 따라 들어오겠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바깥에도 있겠지만 내 안에 내적인 시간 형식하고 외적인 공간. 제가 나무를 볼 때 저 나무에 대한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뭐 다른 공간도 많은데 내가 보는 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내 안에 시간이 내적인 형식이 들어와 있어서 저 나무의 다시 말하면 형성이나 대상의 내용이 시간의 배열에 따라서 뭐 제가 나무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볼 텐데 그 다양하게 보는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차곡차곡 배열과 질서와 내용에 따라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나의 감각 인상으로 오게 하는 것은 시간 개념입니다. 이거 칸트의 시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있는 시간이 나의 의식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구상력이라고 하는 거, 보통 상상력이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들어온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이미지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아주 중요한 도식론이라고 하는 거, 쉐마티즘. 이걸 형체처럼 도식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여기에 오성이 갖고 있는 뭐 인과율이랄지 또는 뭐 많은 한 10가지 정도의 범주가 있잖아요. 그 범주하고 매개가 되면서 이른바 개념화가 되죠. 개념화가 돼서 이제 개념적 명령을 가지고 나는 비로소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각에서 감각에서 그 다음에 구상작용을 통해서 도식화해서 그 다음에 지성의 개념화해서 그리고 이렇게 지성이 개념화된 개념적 명료함을 또 이쪽 이성의 초험적이라고 표현하죠. 초험적, 트랜센덴탈 하는데 경험하고는 상관없이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초험적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의 내재적 비판의 원리로 다시 원리 개념으로 주제 원리로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한 가지 좀 약점은 칸트에게는 이게 순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제가 조금 이따가 칸트를 비판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략 이 정도가 칸트가 갖고 있는 순서이성의 건축술적인 비판 인식이다. 그래서 이분의 유명한 말이 나오죠. 직관은 대상에 대한 경험을 산출한다. 내가 나무를 보게 되면 나무에 대한 경험을 산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직관이 나무를 완전히 경험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개념과 판단이 없이 직관이라고 하는 건 충분한 의미에서 경험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저 나무를 본다 그러지만 저 나무의 색깔이랄지 몸체랄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개념적인 범주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나의 인식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저 나무가 갖는 의미가 나에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직관의 내용이 없는, 경험적인 내용이 없는 개념은 추상적이다. 뭐 텅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없는데 그 개념 논리만 가지고 뭐 떠들어봐야 그거는 추상적이고 공허한 것이고 그런가 하면 개념적인 명료함이 없이 직관들 그저 체험해서 그 체험에 아주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건 좀 맹목적이다. 아마 이 선불교 쪽의 사람들은 아마 이 칸트를 조금 과연 그런가? 선불교에서 어떤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성을 어떤 깊은 지혜를 이제 드러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칸트하고 불교의 인식론은 서로 대화의 가능성이 이제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칸트의 인식론은 이제 선험적 통각이다. 그러니까 본래적인 선험적인 통각의 이치를 통해서 나는 생각한다. 코기토,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그렇게 단순하게 엮어지는 게 아니라 건축술적인 이신식 구조를 통해서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 전통에서 이걸 좀 두껍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스피노자도 데카르트하고 이제 논쟁을 하면서 나오잖아요. 칸트도 이 데카르트하고 논쟁을 하면서 자기 이제 인식론을 이제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상력 또는 구상력이에요. 이 구상력은 시간을 담뿍 담고 있어요. 살아있는 시간의 충만성. 그래서 뭐 트랜스미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살아있음, 생생함,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선험적인 이중 구조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런 구상력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나는 생각하고 사회적 존재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인식과 존재와 삶은 그 칸트에게는 이제 분리가 되지 않죠. 자, 이 구상력이 도식을 작용합니다. 형체를 이제 만들어주면 여기에 이제 범주가 와가지고 개념적인 명료함으로 나가게 되는데 시간의 충만성을 개념에 매게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경험이 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칸트는 뭐 객관적이고 선험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시간의 충만한 살아있는 경험이 구상력의 독식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욱 이제 이 구상력의 이 인식 구조하고 그다음에 미학으로 가게 되면 판단력 비판의 미학으로 가게 되면 공통 감각이라고 하는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공통적인 감각이 있다. 뭐 맛이 있다랄지 아름답다랄지 하는 거는 굳이 그렇게 막 인식까지 가지 않아도 구상력과 어떤 미학적 판단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언제든지 공동으로 우리가 보편성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특별히 하나 아렌트에 의해서 정치 이론의 아주 핵심으로 이제 발전됩니다. 특별히 미학의 공통 감각이 공론장에서 우리가 모든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론장에서 소통과 시민사회 정책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 아렌트의 유명한 정치 이론인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렌트는 하이데거가 초기에 칸트의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렌트의 글이 참 탁월합니다. 그리고 하이데거가 칸트의 형이상학의 문제에서 잘 보긴 했는데 이제 이 잘못 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하이데거가 칸트 문제를 다룰 때 좀 언급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인간은 선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접합되어 있다. 중요한 이야기죠. 선험적인 이성과 동시에 경험이 이렇게 이중구조로 접합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구상력이 이 나의 지각, 경험의 지각하고 지성, 오성을 매개해 주기 때문에 이거 구상력은 이중 접합을 가지고 있다. 선험적이면서 동시에 경험적이다. 이 부분이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을 여는 핵심 이론입니다. 뭐 철학하시는 분들은 뭐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만 사회학 쪽에서는 이거 아주 기본적인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선험적 경험적 접합이라고 하는 이중구조, 이 더블릿, 이 개념은 이제 푸코가 사물의 질서에서 칸트를 이제 분석하면서 썼던 말이고, 그 다음에 구상력이 경험적인 현실인 지각과 시간의 충만성을 가지고 이 지성의 다시 말하면 범주 개념에 도식으로 이제 매개해준다. 이 구상력이 이중정합을 가지고 있다. 선험적이면서 경험적이다. 이 부분이 특별히 칸트의 이제 사회학, 역사사회학적인 역사 이성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 대해서 시간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충만하니까 살아있는 거죠. 생생한 현재로 재구성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호르카이머가 이제 칸트를 비판 이론, 사회 비판 이론으로 이제 정당하게 이제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보편사 이념에서는 꼬나투스 이론을 전개하는데, 인간의 자유는 자연의 세계에서 결정이 된다. 역사는 인간의 의지와 자유가 전개할 때 도덕이 진보를 하는데, 이게 이른바 칸트적인 의미에서 코나투스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역사이성 보편사 이념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욕망과 충족의 체계 변화가 사회와 역사와 자연의 상태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토마스 홉스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면에서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적 유물론이다. 오히려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다시 말하면 그 사회적 병리 현상, 투쟁, 적대 감정, 계급 투쟁, 이거를 먼저 칸트가 이제 역사 이성에서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스피노자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자기를 보존하고 힘을 확장시키고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과 열망이 있다. 이러한 성향이 마음에 연관될 때 의지가 되고, 몸과 마음에 관련될 때는 욕구 또는 욕망으로 이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의 욕구 이론, 코나투스는 이 칸트가 특별히 역사이성의 틀에서 철학화를 하고 그리고 비판으로 이제 심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험적이고 경험의 이중구조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칸트의 기본적인 의식은 인간은 선험적이지만 경험적인 양축을 다 가지고 있다. 이중구조로.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은 자연의 세계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내적인 노력과 욕구를 통해서 추구하지만 결국 자연에 의해서 인도된다. 이건 거의 뭐 스피노자적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나 물론 이제 칸트는 뭐 스피노자를 뭐 인용은 하지 않습니다만 사유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그 친화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칸트는 자연의 고각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선한 욕망과 도덕 감정은 실천 이성을 보조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투쟁하고 비사회적인 적대 감정이 나타나고 서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인간에게는 자연의 고고학 속에서 선한 욕망이 있고 도덕 감정이 살아있고, 그래서 나는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도덕적으로 사회가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연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 이 자연의 고고학이다. 이렇게 말하죠. 더욱이 이제 이런 게 판단력 비판에서는 뭐 미학이 공통 감각으로 나타나면서 정치 이론으로 그리고 또 판단력 비판에서 특별히 미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름다운 뭐 엄청난 그 자연의 숭고미를 볼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자연의 숭고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미학이라고 하는 건 이미 도덕하고 연결이 돼서 도덕 감정하고 연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슐라에르마가 그렇게 칸트를 비판했지만 그대로 판단력 비판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그 자연의 미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도덕 감정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칸트는 뭐 카테고리칼 임페라티브만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은 다 이제 없애버린 거 아니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구상적 인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자연의 고고학 속에는 인간들 안에는 대립과 갈등이 있다. 토마스 홉스죠. 욕망 구조가 있고 뭐 사회 안에서 빚어지는 그룹 간의 적대감도 있고 이러한 적대감 이른바 큐피디타스라고 그러죠. 과잉 욕망에 의해서.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붕괴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의 법적 질서, 합리적으로 법적 질서를 기초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칸트는 비사회적 사회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글을 꼼꼼히 살펴보면 루소의 불평등 귀원론, 왜 인간은 불평등한가, 사회계학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루소를 이 철학적인 이성의 철학 속에서 이제 그 개념화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은 선언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죠. 본체계의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미 본체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경험적 영역에서 뭐 적대감들이 나타나고 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 역사사회학적으로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영구 평화론이 나오기도 하고 코스모폴리탄적인 원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오늘 유엔의 모든 그 기초는 칸트의 그 이른바 코스모폴리탄 원리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또는 그 평등한 이 자유와 그 경제적 정의가 보장되는 그런 민주주의, 루소적인 민주주의.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 국가론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거의 뭐 이런 거 보면 그 스피노자하고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사회학자들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뭐 형이상학적으로야 뭐 다양하게 자기 형이상학적인 틀을 가지고 발전하겠지만 특별히 그 칸트의 역사이상 자연적인 본능과 전쟁 상태를 넘어서서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할 것이고 정보를 갖기도 할 것이고 실패도 할 것이고 오류도 경험하겠죠. 그러나 이런 도덕적인 인간으로서의 비판적 인식을 공적으로 사용하면서 결국 인간은 합리적으로 진보하고 이 구상적인 인식론, 경험과 지적 개념을 매개해주는 어떤 트랜스미션 같은 그런 아주 그 생생한 그런 살아있는 인식을 가지고 미학에서도 그러고 이 사회 비판 이론에서도 이렇게 전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호전성이나 경쟁이나 소유와 지배를 향한 욕망을 통해서 오히려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피디타스, 과잉 욕망. 뭐 이건 뭐 우리 그 스피노자에게서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뭐 좀 더 가면 뭐 어거스틴에게 이 큐피디타스라고 하는 아주 핵심 이론이죠. 큐피디타스하고 아가페가 있다. 까리타스가 있다. 그러니까 사랑의 활동 까리타스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 생명 원리, 아니면 큐피디타스는 결국 저건 죽음의 충동이다. 절로 가게 되면 전 죽음으로 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하고 배려하면서 삶의 선한 의지와 합리적인 이성과 더불어 발전하고 인도해 나갈 거냐. 여기에 이제 칸트의 사회 이론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칸트는 이성을 유형화한다. 그러니까 인신론적인 영역에서는 순수 이성이고 도덕적인 영역에서는 실천 이성 그리고 판단과 미학적 판단과 자연의 숭고미 이런 미학적 영역에서는 판단력 비판 그리고 역사사회적인 영역 인간의 욕망과 충족의
이 체계가 변화되는 이런 자연의 고고학 속에서는 이제 역사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화를 통해서 굉장히 각각의 삶의 형식들을 미세하게 분석해 들어가는 이런 미세한 분석, 뭐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이제 후코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수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에서 보면 영혼의 관점, 영혼성의 관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영혼성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칸트에게는 영구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코스모폴리탄을 기초로 한 환대의 윤리로 수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칸트는 당대 유럽 식민주의에 대해서 루소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어요. 그러니까 칸트와 루소는 식민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X표를 했던 그런 사상가들이다. 뭐 이거는 뭐 스피노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정치 영역에서 특별히 정치가는 책임 윤리를 가지고 신중한 판단을 해서 이 법의 한계와 오류들을 개혁하고 혁명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칸트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에게 그 인간에게는 급진적인 악이 있기 때문에 욕망과 충족의 체계 변화 속에서 끊임없는 그 큐피디타스들이 나타나니까 이 급진적 과잉 욕망을 그 예수의 계명에 보면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하라. 이런 다시 말하면 구상적 인식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신중한 판단, 프로네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그 니코마코스 윤리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뭐 심지어 해석학에서 가다모가 가장 중요하게 쓰는 개념입니다만은, 칸트는 그런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신중한 판단, 신중한 반성, 뭐 이런 거를 정치 영역에서 끌어다가 이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루소의 시민사회 국가론과 급진적인 민주주의 안에서 스피노자나 멘델스존의 계몽을 수용하면서 발전시켜 나간다. 이제 이게 사회학적으로 칸트를 이제 평가하는 내용들이고요. 특별히 뭐 칼바르트는 이런 이 칸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하고 지상에서 윤리적으로 실현되는 이 두 측면이 유기론적으로 깔려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칸트는 교회는 하나의 도식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도식이다. 그러니까 이 유비론적인 관계가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본체계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하나의 도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윤리적인 그 실천들을 해나가야 된다. 뭐 이게 이제 칼바르트는 시민사회와 교회 공동체 1946년도 쓴 그 논문에서 보면은 이제 칸트적인 관점하고 루소의 그 정치이론을 결합해가지고 아주 그 독특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공공신학을 이제 칸트가 발전시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르크하이머는 칸트의 계몽철학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한계는 인식론에 칸트의 인식론에 뉴턴의 물리학의 접합이 있기 때문에 인과율이 문제가 된다. 이거를 이제 좀 비판적으로 언급을 하죠. 그러나 이제 칸트의 다시 말하면 정치 철학 속에는 집단적인 광신주의는 자리를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선동된 야만주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파시즘이라고 하는 건 칸트의 비판 철학에서는 자리를 가질 수 없다. 이 부분을 상당히 높게 이제 호르카이머는 봅니다. 특별히 칸트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는 사회정의, 공공선 거버넌스죠. 경제적 사회정의, 경제분배정의, 이거 루소를 이야기하는데 이거하고 서로 이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호르카이머의 비판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본다면 여전히 칸트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의 물리학의 기초가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뉴턴은 어떤 인과율을 기초로 해가지고 세계를 하나의 기계처럼 생각해서 다 그냥 이 산출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에 가게 되면은 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인식 주체에 의해서 충분히 구성되지가 않죠. 이런 뭐 파장이랄지 또는 뭐 이렇게 그런 입자랄지 이런 어떤 상호 보충성 때문에 그 양자역학의 세계 속에서 보게 되면은 더 이상 칸트적인 그런 뉴턴의 물리학적인 걸 가지고 인식론을 구성하기는 어렵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비판입니다.
칸트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원자료를 받아서 구상력의 재생 과정과 도식작용을 통해서 지성이나 오성의 범주에 매개하는 개념화하는 일종의 생산 과정의 기계에 흡사하다. 재미있는 비판을 합니다. 호르카이머가. 그리고 이런 도식론에서 대상은 다 인식에 순응해야 되니까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의 경험들 그리고 그거에 부정을 하는 비판은 하지만 칸트가 기존 질서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그런 거는 좀 약하지 않나. 이게 이제 호르카이머의 비판입니다. 뉴턴은 뭐 1642년도 17세기 그리고 18세기 초반 이 자연은 이 법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법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순응하면서 운동하는 기계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만유인류의 법칙이 있죠. 달은 뭐 지구의 중력에 의해 지구를 향해 떨어진다. 뭐 여러분 사과가 떨어지는 그 뭐 유명한 그 사과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과 중력의 법칙은 모든 대상들의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개별적인 것은 이런 법칙을 근거로 해서 계산하면 앞으로 미래도 다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이른바 인과율, 만유인류의 법칙을 기초로 한 인과율에서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유명한 세계의 수학화, 생활세계에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과, 기술화 이런 것들이 이제 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판 철학은 호르카이머에 의하면 조화와 세계에 대한 믿음에 내재적으로 부정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칸트의 인식론은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의 원리를 통해서 좀 비판적으로 교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뉴턴의 물리학의 결정성에 대해서, 확실성에 대해서 반박을 이제 하는 거죠. 하이젠베르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연의 객관적인 특징은 다 비확정성이 확실하지가 않다. 이건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아니라 뭐 전자가 있다 그래 보죠. 양자, 전기 양자. 물질과 파장, 파동과 입자가 서로 뭐 측정을 하려고 보면은 파장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측정을 그만두게 되면은 입자로 나타나기도 하는 설령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가지고 있어도 근데 관찰자가 측정을 하려고 가냐하면 이건지 아닌지 확실성이 아니라 probability, 개연성이 이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이 원자 안에 전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을 때 이런 소위 양자역학의 세계 속에서는 비결정성이 특징을 짓지 뉴턴의 물리학처럼 결정된 확실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이 개연성이 뭐 다 상대주의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어서 잠재태처럼 열려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 열려 있어야만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타날 수 있지. 칸트에게 인식론은 너무 이렇게 딱 굳혀져 버리고 닫혀져 버린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호르카이머의 이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알려지지도 않고 결정되지도 않는다. 예측할 수 없는 새로움에 대한 기회는 이런 이 양자역학의 상호보충성에서 오히려 새롭게 열릴 수 있다. 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소산구조에서 새로운 발생이랄지 또는 세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창발한달지 생명의 창발성이랄지 뭐 이런 쪽하고 연결도 됩니다만은 시간은 반복되지도 않고 세계도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칸트의 건축술적인 인식은 좀 교정이 되고 좀 보다 더 미래를 향해서 좀 열려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비판인데 상당히 중요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연성에서는 개별적인 사건은 다 다르게 현실화된다. 그러니까 잠재성이랄지 우연성은 내 개인의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현상이다 이 말이죠. 사회 자체가 물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기계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성적 설계자라고 하는 요즘 오늘날 뭐 인텔리전트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 지성적 설계론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논증하겠다. 이거는 전부 다 뭐 뉴턴에서 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에서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뉴턴에게는 모든 인과율이라고 하는 건 힘으로 환원됩니다. 예, 뉴턴의 운동 법칙이 나오는데 F equal ma죠. force, 힘, 장력을 가하면 물체 매터에 가해지면
여기 이런 질량에다가 acceleration, 가속도가 붙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밀면은 이게 다시 말하면 가장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 F equal ma인데, 그런데 이제 칸트가 과연 인과율을 그냥 다 뉴턴의 걸 수용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칸트는 인과율을 감각의 영역에 적용을 해서, 이게 참 독특합니다. 시간의 내적인 배열에 따라 가지고 감각 대상이, 내가 뭐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많은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면 들어올 때 시간의 배열에 따라서 선후 관계를 결정한다. 이거를 이 사람은 인과율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뉴턴과는 다르다. 세계 전체를 인과율을 통해서 인식할 수 없다가 칸트의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칸트는 뉴턴의 물리학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상당히 그 독특한 인식론, 그것도 넘어서는 그런 아주 탁월한 천재적인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칸트적으로 본다면 불합정성이나 개연성은, 물론 이제 칸트 당대에는 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없었으니까, 오히려 오늘날 이야기하는 하이젠베르크의 이런 불합정성이나 개연성 또는 상호보충성, 뭐 입자, 파동의 어떤 그런 관계들은 이 역사 이성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 사회적인 적대감이나 이 병리 현상들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더불어 발전하는데, 그 미래를 우리는 절대로 예측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호르카이머가 간과한 것은, 칸트에게서 도식작용은 시간의 내적인 흐름과 배열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오성의 또는 이 지성의 범주나 이런 또 시간화하고 감성화를 해서 나에게 살아있는 경험을 주고 인식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이런 어떤 그 역동성을 조금 호르카이머 선생이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불확정성의 원리가 칸트의 역사 이성에서 보충된다면, 그 역사에는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거 절대 이성의 진보를 통해서 포괄되지가 않죠. 예를 들면 사회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념이라고 한 이념이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 선택적인 친화력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권력 지배에 다 구물망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이해관계랄지 권력 지배의 구물망에서 이념을 이끌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신분일 수도 있고 계급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그룹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항상 사회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사회가 계층화가 되잖아요. 위계 질서로. 그런가 하면 시스템, 개별 공론장의 영역들이 다 개별화가 되면서 분화가 되면서 시스템으로 나타나는데, 만약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파동과 물질의 상호보충, 여기서 오히려 이 건축술적인 인식론, 이 칸트에게는 지각에서부터 지성을 통해서 이성으로 올라가는 이런 탑다운 방식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이거를 이제 하이젠베르크 쪽에서는 두터운 기술의 현상학으로, 이 순환적으로 오히려 바텀업과 탑다운이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성 자체가 두터운 기술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내용들, 거꾸로 지성이나 지각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성이 파악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순환, 이른바 이제 인식의 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두터운 기술의 현상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화인류학에서는. 뭐 이런 틀에서 칸트의 시민사회 국가론이랄지 코스모폴리탄 원리, 그리고 식민주의 비판은 이제 트랜스 모더니티로, 칸트가 이야기했던 계몽 비판 이런 건 중요하지만, 오늘날 후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어떤 트랜스 모더니티, 이 모더니티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비판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이 이제 공공신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식론적인 태도, 사회를 분석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태도로 이제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적인 존재로 사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살아간다. 이런 게 공공신학이 공론장에서 이런 계층구조랄지 또는 어떤 그 분화되는 시스템에 대한 그 공공성 거버넌스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칸트로부터 비판적으로 배우는 하나의 중요한 측면.